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담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 손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친 척을 해 위기를 벗어나 극적으로 제나라 땅으로 탈출하게 된 손빈. 목적의 간청으로 손빈을 구해내는데 일조한 대부 전기의 집에서 식객으로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에는 지울 수 없는 자자형이 새겨지고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손빈을 거들떠 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귀에는 스스로 만드는 법. 대부 전기는 내기를 하는 그런 말경주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제나라 왕인 제나라 위왕도 이 말경주를 좋아하긴 마찬가지여서 이 두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말경주를 했어요. 하지만 명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쪽은 제위왕이다 보니 번번이 전기를 이겼고 전기는 항상 지는 쪽이었죠. 손빈이 이 사실을 알고 전기에게 말합니다. 이번 말 경주에서 대부께서 승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신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이요? 이번에는 엄청난 상금이 걸려 있어서 내가 꼭 이기고 싶소. 그 방도가 무엇이오? 대부께서는 2번을 이기고 1번은 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이기는 계책이 있긴 하지만 3번을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2번을 이겨도 3판 2승이니까 어차피 결과는 승! 좋소! 그대의 계책대로 하겠소! 손빈은 경주 당일 경주를 할 말을 자신의 계책대로 출전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고 어차피 지금까지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손빈을 믿고 맡겨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주는 제위왕의 말이 승리를 하죠. 초조하게 지켜보는 전기. 두 번째 경주가 시작되는데요. 두 번째 경주는 전기의 말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주 역시 전기의 말이 승리를 하게 되죠. 손빈의 말대로 3판 2승으로 전기가 승리를 한 겁니다. 제위왕도 깜짝 놀라요. 지금까지 자신의 말들이 늘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전기의 말이 승리를 하게 됐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손빈이 계책을 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비법이 뭐요? 무슨 계책이었어? 대왕께서 3마리의 왕을 출전시키는데 그 실력이 상, 중, 하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을 출전시키실 때 대부의 말 중 가장 못한 하의 말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대왕께서 중간 말을 출전시키실 때 대부의 말 중 가장 좋은 말을 출전시켰고 마지막으로 대왕의 말 중 실력이 가장 좋지 않은 말을 출전시킬 때 대부의 말 중 중간 실력의 말을 출전시켜서 2승 1패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위왕은 손빈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깨닫게 됐고 내기에는 졌지만 기분 좋게 손빈에게 상을 내리고 손빈을 제나라의 대장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빈은 자신은 걷지도 못하고 형벌을 받은 몸이니 그런 높은 지위는 받을 수 없다며 전기의 군사가 되고 싶다는 청을 하고 그 지위를 맡게 됩니다. 군사는 으뜸 장수 밑에서 작전을 짜는 전략가 좀 되는 직책이니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이 책략을 짤 수 있는 그런 직책인 거죠. 손빈은 방연에게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렸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방연을 선두로 한 이 위나라군이 조나라를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조나라 수도 한단이 포위되자 다급해진 조나라가 제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나라 조정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한 끝에 제나라를 돕기로 결정을 해서 전기를 대장으로 봉하고 손빈에게는 군사로 함께 출전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손빈이 위나라의 날쌘 정예 군사들은 분명 모두 조나라를 치러 갔을 것이고 위나라에는 늙고 병든 자들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위나라의 수도 대량으로 쳐들어가면 이 조나라로 쳐들어갔던
군사들은 분명히 나라를 구하러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 움직여서 조나라의 포위망도 풀어주고 위나라도 위협할 수 있게 됩니다. 위위구조, 즉 위나라를 포위해서 조나라를 구한다 라는 전략인 것인데, 손빈의 말대로 제나라의 군대가 위나라를 공격하니 다급해진 위해왕은 방현에게 어서 빨리 해군에 오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후에 적의 포위망 속에 든 아군을 구할 때 직접 구하러 가기보다는 적의 약점을 찔러서 아군을 구하는 전략법을 위위구조라고 칭하게 됩니다. 방현은 조나라의 한단을 점령한 후에 위나라가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회군해서 위나라로 향하게 되는데요. 기원전 353년 위나라를 공격한 손빈의 제나라군과 회군에서 위나라로 돌아온 방현의 위나라군은 위나라 게릉 근처에서 만나게 됩니다. 손빈은 검은색 마차 속에 숨어서 전략을 짜고 절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조나라의 수도 한단까지 함락시킨 방현은 제나라의 군대쯤이야 껌이지 라고 생각을 했고, 제나라 군대를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다짐했죠. 손빈은 이장 원규에게 3,000 군사를 내주고 방현 군대의 진로를 가로막게 하는데요. 방현의 조카 방총이 또 선출돼서 원규의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되는데, 원규는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후퇴하는 겁니다. 방총이 쟤네들 도망가네, 쫓아갈까 하고 망설였는데 방현이 뭐하냐,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데 빨리 가서 잡아야지 하고 꾸짖고 직접 대군을 이끌고 추적하게 되죠. 그리고 게릉에 다다랐을 때 제나라 군사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현이 제나라군을 딱 살펴보니까 제나라군의 이 군대가 8개의 편대로 갈라져서 들판에 배열되어 있었고, 방현의 이 진지를 향해서 옥죄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손빈만 알고 있는 전도 팔문진법으로 방현이 그토록 원했던 이 손무의 병법 13편에 들어있는 것으로 손빈에게 들은 적이 있어서 대충 어떤 병법인지 방현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진법은 상대방이 좌측을 공격하면 우측이 달려와서 협공을 하고, 우측을 치면 좌측이 협공을 하고, 또 가운데를 치면 좌우 날개로 감싸듯이 포위를 하는 그런 진법이었어요. 방현은 이 진법을 보고 요 뒤에 손빈이 있구나 라며 어렴풋이 손빈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어요. 이 진법을 원칙적으로 3개의 편대를 갈라서 좌우와 중앙에 한꺼번에 공격을 하면 격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방현은 일단 군대를 3개로 나누어서 좌우 중앙을 한꺼번에 공격을 해서 이 진법을 깨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제나라 군대가 뒤로 물러나는 척 하더니 깃발을 막 휘두르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규칙적인 움직임이었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순간 제나라의 전차가 사방으로 둘러싸서 방현 군대의 진로를 막아버립니다. 결국 꼼짝없이 포위당한 방현과 위나라군, 이 뒤에 남아있던 위나라군이 총출동해서 겨우 한쪽 길을 튀어서 방현이 급히 포위망을 뚫고 도망 나왔는데, 그때는 이미 이 위나라의 본진이 제나라군에게 점령당한 후였습니다. 방현은 이 전쟁에서 참패했고 2만의 군사를 잃고 도망가게 됩니다. 내가 이 방현이 그 다리병신 손빈의 계책에 밀려 지고 말았구나. 방현은 이를 갈며 분해했죠. 제나라와 위나라의 이 게릉 전투는 중원 쟁탈전의 관건이 되는 한판 승부였어요. 당시 전국 7원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가 위나라였는데, 이렇게 당한 것을 본 이후에 사방에서 적들이 협공해서 쳐들어오는 바람에 위나라의 국력은 몹시 피폐해져 갑니다.
한나라와 진나라 등의 끝없는 공격을 받아서 매년 전쟁 없이 지나는 해가 없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위나라의 백성과 군인들은 점차 지쳐갔고 이 국가의 창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강국이었기에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계속 모색해 나가죠. 한편 제나라에서는 전기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자 기존 세력이었던 정승 추기의 견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낌새를 알아챈 방연은 많은 재물을 추기에게 줘서 이 두 세력을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이 제위양은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 전기 일파를 의심하게 돼서 전기는 그렇게 의심스러우시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하며 병권을 내려놓고 물러나게 됩니다. 당연히 손빈도 함께 물러났겠죠. 이 소식을 들은 방연은 뛸 듯이 기뻤어요. 드디어 손빈을 밀어냈으니 위나라가 나설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말이죠. 계릉에서 손빈에게 참패를 당한 지 13년 후인 기원전 341년 위나라는 조나라와 동맹을 맺고 위나라 가까이에 있었던 한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위나라의 태자 신이 원수로 방연이 부원수로 이 군사를 지휘했는데요. 실제 조나라와 한나라는 함께 위나라를 쳐서 만약 이기게 되면 조나라 땅을 반띵하자라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 계획을 미루고 있었는데 이것을 알게 된 위나라는 조나라와 한나라가 손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자라고 판단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제나라에서는 제유양이 사망하고 아들 선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제선왕은 굉장히 현명한 왕이어서 전기의 사람됨과 손빈의 이 썩히기 아까운 재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즉위한 후에는 전기를 다시 대장 자리에 앉혔고 손빈도 전략가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비밀로 했기 때문에 방연은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이때 한나라의 군주 한해우가 사신을 보내서 위나라가 쳐들어왔어. 구원병을 좀 보내줘요. 라면서 제나라에 요청을 해옵니다. 또 제선왕은 중신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구원병을 보낼까? 라며 함께 논의를 하는데 이때 또 전기와 손빈도 당연히 함께 했겠죠. 중신들은 그래 한나라를 구원하는 게 맞다, 구원병을 보내자 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데 또 이때 손빈이 얘기를 하죠. 구원에 나서지 않으면 위나라가 한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반드시 우리 제나라를 공격해 올 것이니 한나라를 구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구원에 나서지 말고 상황을 봐가며 천천히 구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신들은 아니 구하려면 빨리 구해야지, 다 죽은 다음에 구할 거냐? 라며 이제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손빈이 한나라와 위나라가 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 두 나라가 뭐 크게 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나서면 우리 제나라 군사들은 이 한나라 대신 위나라의 공격바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우리는 한나라의 지위를 받는 그런 꼴이 돼요. 그러니 이 두 나라가 오랫동안 싸우게 놔둬서 양쪽 다 힘이 빠졌을 때 그때 나서는 것이 현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손빈은 오래된 고사의 예를 들어주죠. 그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고 있을 때 사냥꾼이 활을 쏴서 이제 호랑이를 죽이려고 하자 친구 사냥꾼이 말려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한 놈이 이기면 그때 쏴라. 어차피 이겨도 지치고 상처 수성일 테니까 그때 잡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가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이번에도 기회를 봐서 한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밀고 들어가는 전략을 쓰자는 거죠. 제선왕은 그래 그 의견 좋다 라면서 받아들였고 한나라에서 온 사신에게는 우리가 구원병을 보낼 거니까 일단은 좀 열심히 싸우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구조 요청이 올 때까지 일단 군사 훈련을
하고 기다리고 있게 하죠. 한나라군은 제 나라에 이 구원병이 올 때까지 버티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싸워보지만 밀리고 밀려서 도성이 함락할 위기에 이르렀고 다시 사신을 위나라에 보내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빨리 좀 오라고요 하며 구원병 요청을 다시 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전기는 전차 500승과 이 병사들을 이끌고 이 손빈을 또 검은색 마차에 태운 채 위나라 국도로 향합니다. 위의 왕은 또 제나라군이 위나라로 향한다는 소식에 이 자식들 맨날 이렇게 방해한다 이거지. 이번에는 사생 결단을 내야 돼 하며 다시 방연과 태자를 불러들이죠. 방연도 이번에는 진짜 끝장내자 하며 결심을 했고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군을 추격해 갑니다. 제나라 군사가 위나라 국경 근처에서 야영을 할 때 손비는 병사들에게 10만 명의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밥솥을 거는 장소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나라 군들이 머물고 떠난 후에 그곳에 당도했던 방연은 제나라군이 10만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나라군이 또 야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손빈이 5만 명이 먹을 만큼의 밥솥터를 만들려고 해요. 추격해오던 방연과 위나라군이 다시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 이 밥솥터를 딱 봤더니 5만으로 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웃어요. 이야, 반이 도망갔단 말이야. 이 겁쟁이들이구만. 그러면서 다음 야영지에 갔더니 밥솥터가 3만 명으로 줄어 있어요. 야, 제나라군이 겁이 많다는 건 내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겁쟁이란 말이야. 이놈들 한 놈도 내가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라. 방연은 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 밥솥터에 완전히 쏘가서 의기양양 제나라군을 바로 쓸어버리리라 마음먹게 됩니다. 그날부터 방연은 군사들을 더 재촉해서 손빈의 뒤를 바짝 추격하게 하는데요. 그러자 한나라군과 싸우고 돌아온 이 위나라 군대는 더욱더 지치게 됐고 이때 그 원수였던 위나라 태자가 지금 군사들이 이렇게 지쳐 있는데 이렇게 서두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어차피 이 제나라군은 위나라 땅에 있으니 도가내든 쥐가 아니겠소? 좀 더 주의해 봅시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방연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난날 계릉 땅에서 이 손빈의 전략에 밀려서 완전히 완패했던 그 치욕을 하루빨리 씻고 싶었던 거죠. 방연은 태자 신에게 그렇게 걱정되시면 뒤따라 오십시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면서 정예군 5천을 선발해서 하루에 100리를 달려 제나라 군대를 추격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손빈의 계략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병법에도 능했지만 방연을 훤히 꿰뚫고 있었기에 방연이 어떻게 나올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손빈은 자신이 원하는 정확한 시간에 방연의 군대를 위나라 국경 근처 마릉이라는 고장의 산속 깊은 곳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릉은 산길이 굉장히 험해서 전차를 끌고 지나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을 하자 제나라 병사들은 끌고 갔던 전차들을 여기저기 막 쳐박아서 가는 길을 더 험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매복을 한 채 방연의 군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연이 군사들을 재촉해서 마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어요. 마릉의 길은 굉장히 험한 데다가 나무들도 막 쓰러져 있고 또 전차가 길을 막고 있어서 말을 타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방연은 제나라 군들이 앞서가면서 자신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길을 막은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 말에서 내려 걸어가자 하며 이제 방연과 병사들은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길가에 큰 나무 하나가 잘려져 있었고 그 잘리고 남은 나무 토막이 뭔가 이렇게 하얗게 깎여져 있는데 뭐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깜깜해서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횃불을 밝혀라. 방연은 옆에 있는 군사에게 횃불을 밝히게 해서 이 나무에 써있는 글자를 읽어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놀랍게도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방연사차 수하. 방연이 이 나무 아래에서 죽다.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조그마한 4글자가 써 있었는데요. 군사 손빈. 그러니까 이 글을 남긴 사람은 군사 손빈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 화살이 방연과 방연의 군사들을 향해 날아들게 됩니다. 매복해 있던 제나라 군사들이 사방에서 활을 쏘은 건데요. 끝내 방연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그의 군사들도 전멸하게 됩니다. 방연이 스스로 불을 밝혀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도록 짜놓은 이 판 위에서 꼭두각시 노름을 하다 결국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방연은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손빈을 죽이지 못해 이렇게 당한 것이 억울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을까요? 손빈이 밥 짓는 솥을 줄여 군사들이 도망간 것처럼 꾸민 이 전략, 그러니까 솥을 줄여 적을 속이다 라는 이 감조유적 전략은 이 후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 방법이 되었는데요. 기세등등한 적의 힘을 역이용해서 승리하는 전략으로 군사학에 아주 중요한 전략 방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연과 그의 군사들은 전멸했지만 제나라 군사는 이때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도착한 태자 신의 군대도 섬멸되었고요. 태자 신은 포로로 잡히게 되었지만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고 합니다. 제나라 군대가 사록산에 이르렀을 때 방총의 부대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제나라군이 방연의 목을 들어 방총의 부대에게 보여주자 위나라 군대는 순식간에 사기를 잃게 됩니다. 방총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애걸하게 되는데요. 전기가 방총을 죽이려고 하자 손빈이 말립니다. 죄는 방연에게 있지 그 아들이나 그 조카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목숨을 살려줍시다. 손빈은 태자 신과 방연의 머리를 방총에게 전하면서 위혜왕에게 전하라. 빨리 사과하고 조공을 바치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치 않는다고. 방충은 남은 군사를 추스려 얼른 위혜왕에게 돌아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해왕은 제나라에 조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전기와 손빈은 군대를 이끌고 제나라로 돌아옵니다.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온 이들을 보자 제선왕은 너무나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손빈에게 내가 더 높은 벼슬을 줄 테니까 내 곁에 머물도록 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빈이 사양합니다. 신은 악형을 받아 폐인이 된 몸으로 대왕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제가 보답을 했고 사사로운 원수도 갚았으니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원컨대 신에게 한적한 산 하나만 주시면 그 산에 들어가 고요히 생을 마칠까 합니다. 제선왕은 손빈이 너무 아까워서 말려봤지만 도저히 그 뜻을 꺾지 못했고요. 할 수 없이 제나라의 성려산을 하사하게 됩니다. 산으로 들어간 손빈, 이후에 손빈의 종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훗날 사람들은 귀국선생이 손빈을 데리고 신선의 세계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곤 했다고 하네요. 손빈은 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나라의 해왕과 방연이 탐냈던 손무의 병법 13편을 더욱 발전시킨 병서를 새롭게 써서 제선왕에게 바치는데요. 이것이 바로 손빈병법입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손빈병법은 총 89편의 4권의 그림이 딸려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손빈병법은 후한시대에 사라져서 그 이름만 전해져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1972년 중국 산동성 그 은작선에 후한시대의 무덤에서 기적적으로 발굴됩니다. 물론
뭐 소실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1만 1천자가 확인되어서 모두 30편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손빈병법은 이 손무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고 또 더 발전시켜서 재창조했다라는 그런 좋은 평을 받고 있고요. 또 진법이나 전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손무가 쓴 병법서보다는 더 풍부하다라는 그런 평까지 듣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개봉한 중국 영화, 무협 영화 중에 전국 천하 영웅의 시대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그 여배우 김희선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위나라의 왕후이자 방연의 여동생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손빈의 이야기에 살을 붙여서 만든 팩션 영화인데요. 극 중에 이 손빈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천진난만한 허당으로 등장을 해서 시대 천재이면서도 전쟁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로 그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책에서 많이 봤던 그런 손빈의 이미지랑 달라서 저는 좀 괴리감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영화의 스포를 좀 하자면 복수를 완수한 후에 허망함을 느꼈던 손빈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서 자결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와, 이 결말 때문에 제가 한동안 휴유증에 시달렸어요. 시대가 하수상해서 그 시대를 그린 영화조차도 이렇게 수상했던 것인가 많이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은 천재 병법 전략가 손빈의 복수극 한 편 펼쳐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수다몽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아시죠? 지금까지 수다몽 더 히스토리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